1985년 12월 16일 뉴욕 맨해튼의 겨울바람은 유독 살을 내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거리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캐럴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빛나는 도시의 이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는 한 시대의 제왕을 끌어내리기 위한 가장 대담하고도 잔혹한 배움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빼입은 신사들이 포크와 나이프 대신 차가운 쇠붙이를 품속에 감추고 있었고, 그날 밤 내린 눈은 곧 붉은 잉크로 덧칠해질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뉴욕 지하세계의 왕저가 피냄새 진동하는 폭력 속에서 주인을 바꾸는 아주 요란하고도 성대한 즉위식이었습니다. 이토록 소름 끼치고 매혹적인 어둠의 세계, 그 정점에 섰던 남자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이 잔혹한 연대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맨해튼 46번가 스파크스 스테이크하우스 앞은 저녁 식사 시간을 맞아 분주했습니다. 고급 세단들이 질비하게 들어서고 성공한 비즈니스맨들이 거만한 표정으로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곳에 유독 긴장감이 감도는 그림자 몇 개가 어둠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혹은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묵묵히 입구 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손님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패밀리라는 거대한 제국의 정점에 서 있는 남자, 폴 카스텔라노였습니다.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빅폴이라 불리며 주먹보다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마치 대기업 회장님 같은 스타일의 보스였죠. 하지만 오늘 밤 그의 계산기는 작동을 멈출 예정이었습니다. 오후 5시 26분 거대한 검은색 링컨 타운카 한 대가 미끄러지듯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는 토마스 뷰로티가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카스텔라노가 거구의 몸을 깊숙이 파묻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따뜻했지만 차 밖의 공기는 그야말로 살얼음 판이었습니다. 카스텔라노는 자신이 오늘 저녁 메뉴를 고르러 왔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는 자신이 메뉴판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던 그림자들, 트렌치코트를 걸치고 러시아식 털모자를 눌러쓴 사내들이 유령처럼 도로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혹은 잘 짜인 각본을 수행하는 배우들처럼 그들은 링컨 타운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거리가 좁혀질수록 그들의 품속에 감춰져 있던 도구들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서늘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카스텔라노가 차 문을 열고 한쪽 발을 땅에 딛는 순간이었습니다. 타탕, 타탕, 타타탕. 뉴욕 한복판의 소음을 뚫고 건조하고 파열적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불꽃놀이 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사내들의 손에 들린 반자동 권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그들은 인사를 건네거나 자비를 베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빠르고 정확하게 물건을 폐기 처분하듯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머리, 가슴, 배. 총알은 정확히 급소만을 찾아 파고들었습니다. 카스텔라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보스의 마지막은 허무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그는 힘없이 아스팔트 위로 무너져 내렸고 그의 거구 옆으로 붉은 액체가 눈녹은 물과 섞여 검붉게 퍼져나갔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빌로티 역시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운전대를 잡은 채 강제 은퇴를 당했습니다. 유리창이 박살나고 가죽 시트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불과 몇 초, 그 짧은 시간 동안 뉴욕 마피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권력자가 길바닥의 차가운 시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지만 트렌치코트의 사내들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넘어진 카스텔라노의 머리에 확인 사살을 함으로써 그가 확실하게 요단강을 건넜음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인이자 선포였습니다. 구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잔혹한 마침표였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 또 다른 검은색 링컨 차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존 고티. 훗날 전설이 될 남자. 그는 조수석에 앉아 자신의 부하들이 저지르는 대담한 작업을 무표정하게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그의 충실한 오른팔 세미 그라바노가 앉아 있었죠. 코티는 무전기를 통해 작업 완료라는 신호가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핏빛 광경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코티의 차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건 현장을 지나치고 갔습니다. 그는 창문을 살짝 내리고 바닥에 쓰러진 카스텔라노의 시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격렬인가? 아니면 연민인가? 혹은 승리감인가? 그의 눈빛은 읽을 수 없었지만 입가에는 아주 미세한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밑에서 명령을 기다리는 솔저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뉴욕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차는 유유히 현장에 빠져나와 맨해튼의 밤거리로 사라졌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지만 고티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대관식을 축하하는 팡파르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큰 작업은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는 것이 바닥의 룰이었습니다. 시체는 드럼통에 담겨 바다 깊은 곳에 수장되거나 공사장 콘크리트 바닥 아래에 영원히 장들게 하는 것이 상식이었죠. 하지만 고티는 달랐습니다. 그는 보란듯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미는 시간과 장소에서 조직의 보스를 공개 처형했습니다. 이것은 경고였습니다.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 설령 그것이 보스라 할지라도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카스텔라노는 지나치게 신중했고 지나치게 사업가 흉내를 냈습니다. 그는 거리에 룰을 잇고 상류층의 파티를 즐기며 조직원들을 굶주리게 했습니다. 반면 고티는 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굶주린 늑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피와 고기, 그리고 돈. 고티는 카스텔라노라는 거대한 먹잇감을 던져줌으로써 늑대들의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스파크스 스테이크하우스 앞의 아스팔트는 샴페인 대신 붉은 피로 축배를 들었습니다. 경찰과 기자들이 몰려들었을 때 범인들은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남은 것은 벌집이 된 두구의 시체와 공포에 질린 목격자들의 증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누가 새로운 왕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소문은 이미 뉴욕의 지하세계를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배청소가 끝났다. 이제 진짜 배기들이 돌아왔다. 존 고티.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비싼 양복을 입고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웃음을 지을 것입니다. 그는 범죄를 예술로, 재판을 쇼로 만드는 기이한 재주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쇼가 시작되기 전 우리는 시계를 거꾸로 돌려봐야 합니다. 도대체 브롱크스의 빈민가에서 자란 절름발이 소년이 어떻게 감히 신의 영역이라 불리는 보스의 자리에 칼을 꽂을 수 있었는지, 그 야망의 씨앗이 어디서부터 잉태되었는지 말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왕관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소년은 악마와 어떤 거래를 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흙먼지와 가난 속에서 피어난 독버섯, 존 고티의 어린 시절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뉴욕의 밤거리를 지배했던 마지막 황제의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보스의 조건은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1950년대의 브롱스. 그곳은 아메리칸 드림이 찬란하게 꽃피는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꿈이 시궁창 냄새와 함께 썩어가는 성적만이 유일한 목표인 정글이었습니다. 좁디 좁은 아파트, 벗겨진 페인트칠, 그리고 끊이지 않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존 고티는 바로 그 혼돈의 중심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이라는 놈은 참으로 지독한 냄새를 풍깁니다. 아무리 씻어내려 해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퀴퀴한 곰팡이 냄새. 어린 존 고티에게 세상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 보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등뼈가가 휘어지도록 일하고도 평생을 빚과 걱정 속에 사는 개미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비싼 양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포식자들이었습니다. 존 고티의 아버지는 성실한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같이 나가 뼈 빠지게 일했지만 13남매의 입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린 고티는 아버지를 보며 연민보다는 분노를, 존경보다는 경멸을 느꼈습니다. 사이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바닥을 기어야 하는가? 그에게 성실함이란 무능함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가르쳤지만 창밖거리의 풍경은 그 말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진짜 주인들은 교과서가 아닌 캐딜락을 끼고 살았습니다. 동네 모퉁이의 소셜클럽 앞 시가를 물고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그 아저씨들.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경찰조차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와이즈가이라 불렸습니다. 어린 고티의 눈에 그들은 마치 중세시대의 기사나 왕족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법 위에 군림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었습니다. 고티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남의 뒤치다거리나 하며 사느니 차라리 짧고 굵게 타오르는 불꽃이 되겠노라고. 그때부터 학교는 고티에게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진짜 교실은 거리였고 그의 전공 과목은 주먹이었습니다. 그는 또래 아이들을 규합해 골목대장 노릇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힘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공포를 심어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남의 주머니를 털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10대 중반, 고티는 이미 브롱크스와 브루클린 일대에서 꽤나 악명 높은 문제아가 되어 있었습니다. 풀턴 로커웨이 보이스라는 패거리를 이끌며 좀도둑질과 패싸움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에게 화물 트럭은 움직이는 보물 상자와 같았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짐칸의 물건들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마술. 고티는 이를 물류 재배치라고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훔친 물건을 장물아비에게 넘기고 받은 꼬깃꼬깃한 지폐뭉치. 그 돈에서 나는 냄새는 아버지의 땀 냄새보다 훨씬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야생의 세계는 어린 늑대에게도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1954년 70살의 고티는 건설 현장에서 고철을 좀 빌리려다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거대한 시멘트 믹서가 그의 발 위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보통 아이라면 기절하고도 남았을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그는 몇 달을 침대에 묶여 지내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발가락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고 평생을 절뚝거리며 살아야 한다고 상고했습니다. 절망할 법도 했지만 고티면 달랐습니다. 그는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까지 발가락 몇 개 없어도 상관없어.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어. 퇴원 후 그의 걸음걸이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쪽 발을 약간 끌며 걷는 그 특유의 걸음걸이. 남들이라면 장애라고 부끄러워했을 그 걸음걸이를 고티는 오히려 자신의 시그니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는 어깨를 펴고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마치 리듬을 타듯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그 절뚝거림은 약점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 걸음걸이를 보며 공작새가 걷는 것 같다 라고 말하곤 했죠. 그것은 건드리면 다친다라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고티는 프랭클린 K 레인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학교라는 작은 울타리가 품기엔 그의 야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전업으로 거리의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단순한 양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리했고 대담했으며 무엇보다 스타일을 알았습니다. 그는 훔친 돈으로 제일 먼저 멋진 옷을 사입었습니다. 머리에는 포마드를 잔뜩 발라 뒤로 넘겼고 구두는 언제나 반짝이게 닦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삼류건달이 아니라 미래의 보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최면 걸듯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골목대장 노릇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물에서 놀고 싶었습니다. 진짜 조직, 진짜 패밀리의 일원이 되어 권력의 심장부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이끌어줄 강력한 멘토, 즉 큰 형님이 필요했습니다. 야생마처럼 날뛰는 고티의 기질을 알아보고 그에게 칼을 쥐는 법과 침묵하는 법을 가르쳐줄 스승 말입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혹은 아련처럼 그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갬비노 패밀리의 2인자, 거리의 철학자이자 잔혹한 사륙자 닐 델라크루체. 상어는 피냄새를 맡으면 몰려드는 법입니다. 고티라는 젊은 상어가 델라크루체라는 거대한 백상아리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순간 뉴욕의 지하재계는 또 한 번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고티는 델라크루체에게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단순히 사람을 담그는 기술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악마의 화술이었을까요?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오직 피와 배신으로만 쓰이는 교과서의 첫 장이 이제 막 넘어갔습니다. 다음화, 독수리 델라크루체의 날개 아래서에서 고티가 어떻게 진짜 괴물로 진화해 가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어둠의 세계에도 스승과 제자는 존재합니다. 단지 그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과목이 수학이나 영어가 아니라 배신자를 색출하는 법, 입을 다무는 법,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적의 숨통을 끊어놓는 법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죠. 존 고티에게 학교는 감옥과도 같았지만 이 남자를 만난 순간 그는 비로소 인생의 진짜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차가운 눈빛 하나만으로 상대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 수 있는 남자, 갬비노 패밀리의 2인자이자 뒷골목에 살아있는 전설, 닐 델라크루체. 만약 악마에게도 멘토가 있다면 바로 이 남자였을 겁니다. 과연 늑대 새끼였던 존 고티는 이 거대한 독수리의 날개 아래서 어떻게 괴물로 자라났을까요? 1960년대 후반 뉴욕 퀸즈의 오존파크. 그곳에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낚시 동호회처럼 보이는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버긴 헌트 앤 피시클럽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 낚아올리는 것은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갬비노 패밀리의 행동대장 카마인 파티쿠가 이끄는 조직의 아지트였고 그 안에서는 돈과 권력 그리고 사람 목숨이 낚싯줄에 걸린 미끼처럼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점쿠 야망에 가득 찬 존 고티는 이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는 파티쿠의 눈에 들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트럭을 통째로 빌려오는 일부터 빚을 갚지 않는 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해주는 일까지 고티는 더럽고 거친 일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그의 일처리는 깔끔했고 무엇보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파티코의 직속 상사이자 갬비노 패밀리의 언더보스 닐 델라크로체가 클럽을 방문한 것입니다. 닐 델라크로체. 그는 당시 보스였던 카를로 갬비노와 함께 조직을 지탱하는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카를로가 냉철한 두뇌를 가진 전략가였다면 닐은 야수의 심장을 가진 전자였습니다. 그는 부하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게 만드는 기묘한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상어의 눈이라 불렸는데 그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고도 떨지 않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고티는 달랐습니다. 고티는 그 무시무시한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거었습니다. 델라크로체는 그 당돌한 젊은이에게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습니다. 억눌러지지 않는 분노, 끓어오르는 야망, 그리고 두려움을 모르는 깡다구. 델라크로체는 고티를 자신의 직속 라인으로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짜 건달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닥에서 네가 가진 건 딱 두 가지뿐이다. 네 불알 두 쪽과 네 말. 그중 하나라도 깨지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델라크로체는 고티에게 단순히 주먹을 쓰는 법이 아니라 명예와 충성, 그리고 오메르타의 중요성을 뼛속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고티에게 델라크로체는 보스 이상의 존재, 아버지나 다름없었습니다. 1973년 고티의 충성심을 시험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패밀리의 대부 카를로 갬비노의 조카 엠마누엘 갬비노가 납치되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납치범은 제임스 맥브레트니라는 아일랜드계 갱스터였습니다. 그는 겁도 없이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대가로 몸값을 요구하려다 실패하고 인질을 처리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패밀리는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패밀리의 얼굴에 먹칠을 한 최악의 모욕이었습니다. 본보기를 보여줘라. 명령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델라크로체는 이 중요한 임무를 자신의 애제자 고티에게 맡겼습니다. 고티에게는 이것이 메이저리그로 승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5월의 어느 날 밤, 스태튼 아일랜드의 한 술집 스눕스바 앤 그릴. 맥브레트니는 그곳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고티와 그의 파트너 안젤로 루지에롤은 형사로 위장하고 술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맥브레트니를 체포하는 척 밖으로 끌어내어 조용히 납치한 뒤 고통스럽게 교육을 시키고 보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언제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 법입니다. 맥브레트니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티 일행이 진짜 경찰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채고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술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테이블이 엎어지고 술병이 깨지고 손님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조용히 끌고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고티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냥 여기서 재워버려. 고티와 루지에로는 품속에서 도구를 꺼내들었습니다. 탕, 탕, 탕. 좁은 술집 안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고 맥브레트니는 그 자리에서 바닥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정리였습니다. 목격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고티는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었고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델라크로체의 가르침이 빛을 발합니다. 고티는 최고의 변호사 로이 콘도를 받아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로 형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4년형. 사람 하나를 보내버린 대가치고는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고티는 그린 헤이븐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감옥은 지옥이겠지만 고티에게 그곳은 국립 호텔이자 엘리트 코스였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패밀리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그는 교도관들을 매수하여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깨끗한 옷, 맛있는 음식, 심지어 외부와의 연락까지. 그는 감옥 안에서 오히려 더 큰 인맥을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른 패밀리의 거물들을 만나며 인맥을 넓혔고 조직 관리의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감옥은 고티에게 처벌의 장소가 아니라 휴식처이자 수련장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묵묵히 형기를 채우며 입이 무거운 남자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조직을 위해 감옥행을 마다하지 않는 충성심, 경찰 앞에서도 절대 동료의 이름을 불지 않는 의리. 이것은 고티를 단순한 행동대장에서 차세대 리더로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977년 고티가 가석방으로 세상에 다시 나왔을 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풋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깊어졌고 태도는 더 거만해졌으며 어깨에는 메이드맨, 정식 조직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견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델라크로체는 돌아온 탕화를 뜨겁게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존.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요. 고티는 델라크로체의 비호를 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버긴클럽의 대장으로 승진했고 퀸즈 일대의 모든 불법 사업을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고티의 야망이 커질수록 당시 패밀리의 새로운 보스가 된 폴 카스텔라노와의 갈등은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카스텔라노는 화이트 칼라 범죄를 선호하며 마약, 즉 하얀 가루 사업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가루에 손대는 놈은 죽여버리겠다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티와 그의 팀원들은 돈 냄새를 맡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하이에나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마약은 거부할 수 없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과연 고티는 보스의 명령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금지된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을까요? 하얀 가루가 불러온 피비린내 나는 전쟁, 그리고 멘토와 보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던 고티의 위태로운 운명. 스태튼 아일랜드의 토트에, 그곳은 뉴욕의 올림푸스와도 같았습니다. 그 언덕 위에는 화이트하우스라 불리는 으리으리한 저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의 주인은 바로 갬비노 패밀리의 보스 폴 카스텔라노였습니다. 그는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최고급 실크 가운을 걸치고 마치 귀족처럼 우아하게 에스프레소를 마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에게 범죄란 더럽고 거친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합법적인 비즈니스처럼 보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언덕 아래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리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굶주린 늑대들은 보스가 던져주는 찌꺼기 고기만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하는 하얀 눈이 쏟아지고 있었으니까요. 보스는 절대 그 눈을 만지지 말라고 엄명했지만 배고픈 늑대들이 과연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파멸을 부르는 하얀 가루, 그리고 그 가루가 만들어낸 거대한 균열의 시작. 지금부터 그 위태로운 줄타기를 함께 지켜보시죠. 폴 카스텔라노, 일명 빅폴. 그는 스스로를 갱스터가 아닌 성공한 사업가로 포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닭고기 유통업이나 건설업 같은 합법적인 사업에 몰두했고 주먹 쓰는 일보다는 변호사와 회계사를 대동하고 회의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조직원들에게도 신사처럼 행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사다움 뒤에는 아주 냉혹한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얀 것, 애는 절대 손대지 마라. 걸리면 그 즉시 불을 꺼버리겠다. 카스텔라노가 이토록 가루 장사를 혐오했던 이유는 도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리스크 관리 차원이었습니다. 도박이나 사채놀이로 잡혀가면 기껏해야 몇 년 학교에 다녀오면 그만이지만 가루 장사는 다릅니다. 연방정부는 가루 장사꾼들에게 수십 년의 징역형을 때렸고 그 무거운 형량을 견디지 못한 조직원들이 결국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쥐새끼들의 찍찍거리는 소리에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존 고피와
그의 버긴 크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거리의 최전선에서 뛰는 행동 대원들이었습니다. 카스텔라노가 저택에서 호의호식하며 부하들이 벌어오는 돈을 상납받는 동안 고티의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푼돈을 뜯어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카스텔라노의 금지령은 굶어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뉴욕 거리에는 헤로인과 코카인이라는 하얀 눈이 폭설처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줍는 사람이 임자였습니다. 1kg만 거래해도 노동자가 평생 벌 돈을 만질 수 있는 기적의 가루. 고티의 친동생 진 고티와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안젤로 루지에로 결국 금단의 선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보스 몰래 대규모로 가루를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트렁크에 현금 가발이 꽉 차서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였죠. 그들은 최고급 스포츠카를 사고 비싼 보석으로 몸을 휘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벼락부자 행세. 당연히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안젤로 루지에로였습니다. 그의 별명은 꾀꾀기였습니다. 입을 잠시도 다물지 않고 떠들어댄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죠. 이 수다쟁이 친구는 보안의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는 집 전화기로, 공중전화로, 심지어 클럽 전화기로 거래처와 통화하며 시시콜콜한 사업 이야기를 떠벌렸습니다. 야, 이번에 들어온 물건 봤어? 아주 순백색이야. 끝내준다고. 그는 자신이 비밀 암호를 쓰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FBI 요원들에게 그 대화는 너무나 투명한 자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FBI는 이미 루지에로의 집과 전화기에 귀, 도청 장치를 심어놓고 있었습니다. 요원들은 헤드폰을 끼고 앉아 쾌재를 불렀습니다. 루지에로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증거들. 그 안에는 고티의 이름도 있었고 패밀리의 내부 사정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카스텔라노가 금지한 가루 장사의 구체적인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핵폭탄급 증거였습니다.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FBI는 증거를 바탕으로 루지에로와 진 고티를 기소했습니다. 뉴스는 떠들썩했고 이 소식은 당연히 스태튼 아일랜드의 화이트하우스에도 들어갔습니다. 카스텔라노는 격노했습니다. 자신의 언명을 어긴 것도 모자라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멍청이들. 카스텔라노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도청 테이프를 가져와라. 카스텔라노는 고티에게 명령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검찰 측 증거로 제출된 도청 녹취록과 테이프 사본을 자신에게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명분은 방어 전략을 짜기 위해서였지만 진짜 의도는 뻔했습니다. 그 테이프 안에 정말로 가루 장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룰에 따라 루지에로와 진 고티 그리고 그들의 대장인 존 고티까지 모두 청소될 운명이었습니다. 고티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테이프를 넘겨주면 죽습니다. 그렇다고 보스의 명령을 거부하면 그것 역시 항명으로 죽습니다. 진퇴양난. 고티는 필사적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아직 변호사가 테이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쪽에서 늑장을 부립니다. 온갖 핑계를 대며 테이프 제출을 미뤘지만 카스텔라노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고티의 목숨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던 유일한 끈은 바로 그의 멘토 닐 델라크로체였습니다. 델라크로체는 카스텔라노의 오랜 파트너이자 조직의 2인자로서 카스텔라노가 유일하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델라크로체는 고티를 끔찍이 아꼈기에 중간에서 보스의 분노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폴, 애들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 아직 확실한 건 없잖아. 내가 알아서 교육시킬게. 하지만 하늘은 고티의 편이 아닌 듯 했습니다. 든든한 방패였던 델라크루체가
병마와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암세포가 노장 델라크로체의 폐를 갉아먹고 있었고 그의 숨소리는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고티는 멘토의 침상 곁을 지키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노인이 숨을 거두는 순간 나의 사형 집행일이 확정된다. 스태튼 아일랜드의 황제는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는 델라크로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델라크로체만 사라지면 눈의 가시 같은 고티 일당을 모조리 정리하고 조직을 자신의 입맛대로 재편할 계획이었습니다. 버긴크루의 아지트에는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조직원들은 서로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한다. 충성심이란 무엇일까요? 보스의 명령에 순종하여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를 죽이는 폐륜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고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 야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늑대는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목덜미를 물어뜯을 뿐이죠. 1985년 12월 2일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던 날 닐 델라크로체가 마침내 눈을 감았습니다. 고티를 지켜주던 거대한 날개가 꺾인 것입니다. 이제 고티와 카스텔라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허허 벌판에서 마주선 두 마리의 맹수. 장례식장. 카스텔라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2인자이자 평생의 동지였던 사람의 마지막 기회조차 배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자 델라크로체 라인을 타던 모든 조직원들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고티는 빗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 대신 뜨거운 살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존경은 없다. 이제는 전쟁이다. 테이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얀 가루가 촉발시킨 이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티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왕자를 찬탈할 것인가? 아니면 반역자로 처형될 것인가? 뉴욕의 지하세계, 역사상 가장 대담한 모의가 시작되려 합니다.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음모, 배신과 푸섭, 그리고 디데이의 설정. 1985년 12월 닐 델라크로체의 장례식장은 뉴욕의 겨울보다 더 차갑고 스산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진눈깨비가 흩날렸고 검은 우산의 햇열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조직의 정신적 지주였던 노장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네로라 하는 어깨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인물, 상주리의 자리에 있어야 할 패밀리의 보스, 폴 카스텔라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에 대한 모독이자 델라크로체를 따르던 모든 거리의 아들들에 대한 공개적인 조롱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묘비 앞에서 존 고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세미 그라바노가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복스가 우릴 개 취급하는군. 이제 우린 구하나 다름없어. 그 순간 고티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망설임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충성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뿐이었습니다. 고티는 알고 있었습니다. 카스텔라노가 델라크루체라는 방패가 사라진 지금 곧 자신과 자신의 팀을 청소하려 들 것이라는 사실을요. 앉아서 죽느니 서서 싸우다 죽는 것이 늑대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스를 친다는 것,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역이었습니다. 실패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모조리 지워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게다가 마피아 세계의 의회라 불리는 위원회, 허락 없이 보스를 제거하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금기였습니다. 고티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성공시키기 위해 아주 은밀하고도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티의 첫 번째 타겟은 내부자 포섭이었습니다. 성 밖에서 성벽을 부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문을 열어줄 내부의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고티는 패밀리 내에서 가장 영리하고 존경받는 캡틴 중 한 명인 프랭크 드치코에게 접근했습니다. 드치코는 카스텔라노의 측근이었지만 동시에 거리의 정서를 이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카스텔라노의 탐욕과 독선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지하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밀실에서 고티와 드치코가 마주 앉았습니다. 프랭크, 선택해. 저 늙은이와 함께 침몰할 건가? 아니면 우리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건가? 고티의 제안은 단호했습니다. 드치코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카스텔라노의 시대는 이미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을. 드치코의 합류는 고티에게 천군만마와 같았습니다. 드치코는 카스텔라노의 일정과 동선을 깨트리고 있는 살아있는 정보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구체적인 D-Day와 무대를 설계해야 했습니다. 카스텔라노는 평소 스태튼 아일랜드의 요새 같은 저택 화이트하우스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를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미끼는 드치코가 맡았습니다. 드치코는 카스텔라노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중요한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보스, 토마스 필로티, 운전사이자 경호원, 부두목으로 승진시키는 건에 대해 의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티 쪽 애들과의 오해도 좀 풀 겸 저녁이나 하시죠. 권력욕이 강했던 카스텔라노에게 인사 문제는 거절할 수 없는 미끼였습니다. 게다가 장소는 맨해튼의 스파크스 스테이크하우스였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붐비는 번화가였고 카스텔라노가 평소 즐겨 찾던 단골집이었습니다. 카스텔라노는 자신이 안전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시끄러운 곳에서 감히 누가 작업을 벌이겠냐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바로 그 점이 고티가 노린 허점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다. 거사일은 1985년 12월 16일 오후 후시로 잡혔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거리는 혼잡할 것이고 총성 한두 발쯤은 폭죽 소리에 묻힐 수도 있었습니다. 고티는 완벽을 기하기 위해 드림팀을 구성했습니다. 직접 손에 피를 묻힐 실행조는 4명. 그들은 모두 고티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드레스 코드가 하달되었습니다. 긴 트렌치 코트와 러시아식 털모자. 이는 서로를 식별하기 위함이자 목격자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또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백업팀도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실행조가 실패하거나 경찰이 개입할 경우를 대비해 현장 주변 곳곳에 매복했습니다. 고티 자신도 현장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직접 총을 잡지는 않지만 현장을 지휘하고 자신의 눈으로 보스의 최후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야전 사령관의 자세였습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고티와 그의 신복들은 로어 이스트 사이드의 공원 주변을 맴돌며 마지막 리허설을 했습니다. 동선을 체크하고 도주로를 파악하고 무전 신호를 맞췄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실패하면 우리가 죽는다. 고티는 부하들에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쿠데타였습니다. 성공하면 왕이 되지만 실패하면 역사에서 지워지는 게임. 드치코는 마지막으로 카스텔라노와의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보스. 5시에 뵙겠습니다. 맛있는 스테이크나 썰면서 이야기하시죠. 전화기를 내려놓는 드치코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시던 주군을 사지로 몰아넣는 유다의 키스를 막 끝낸 참이었습니다. 12월 16일 오후 4시. 해가 짧은 겨울, 뉴욕에는 이미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고티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가장 비싼 수트를 입고 가장 좋은 향수를 뿌렸습니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즉위식이 열리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는 검은색 링컨에 몸을 실었습니다. 운전대는 충직한 두아가 잡았고 옆자리에는 세미 그라바노가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차는 맨해튼을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캐롤이 흘러나왔지만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스파크스 스테이크하우스 앞. 이미 실행조들은 트렌치코트 깃을 세우고 어둠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품속에 차가운 철을 품고 카스텔라노의 차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 5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검은색 세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고티는 무전기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먹잇감이 제 발로 덫에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제 커튼을 걷고 피의 오페라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대담한 도박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왕건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첫 번째로 치러야 했던 피의 대가. 그 현장의 전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면 스파크스 스테이크하우스 앞에 핏자국이 채 마르기도 전 뉴욕의 지하석에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왕관의 주인은 바뀌었고 그 방식은 더할 나위 없이 요란했습니다. 보통 큰일을 치르고 나면 몸을 사리는 것이 이 바닥의 생리입니다. 쥐 죽은 듯 엎드려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지만 존 고티는 달랐습니다. 그는 태풍을 피하는 대신 스스로 태풍의 눈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 내가 했다. 그래서 어쩔 건데? 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듯 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한 이 대담한 남자의 얼굴을 보며 경악과 동시에 기묘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2,000짜리 이탈리아제 브리오니 양복,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포마드 헤어, 깃을 빳빳하게 세운 셔츠와 화려한 실크 스카프. 그는 범죄자가 아니라 마치 할리우드 스타처럼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릴 때마다 그는 피하지 않고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법과 공권력을 향한 노골적인 조롱이었습니다. 언론은 그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고티에게 대퍼돈, 멋쟁이 두목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기존의 마피아 보스들이 칙칙한 지하실이나 창고에서 음모를 꾸미는 음침한 이미지였다면 고티는 맨해튼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셀러브리티 갱스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마치 예술작품처럼 포장했고 대중은 그런 그의 나쁜 남자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별명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테플론 던. 프라이팬에 코팅된 테플론처럼 어떤 혐의를 뒤집어 씌워도 미끄러지듯 빠져나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 별명은 연방 검사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고티가 보스 자리에 오른 직후 사법당국은 그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고티를 법정에 세워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티는 법정을 자신의 동무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시험대는 1986년 로무알드 피에식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냉장고 수리기사였던 피에식은 운전 중 고티의 차와 시비가 붙었고 고티와 부하들에게 두들겨 맞은 뒤 돈까지 뺏겼습니다. 명백한 증거, 확실한 피해자. 검찰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당에
법정에 나타난 피해식의 태도는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증언대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험상궂게 생긴 사내들이 팔짱을 끼고 그를 노려보고 있었죠. 검사가 당신을 때린 사람이 저기 앉아있는 피고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피해식은 고티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고티는 그저 옅은 미소를 띠고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피해식은 갑자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말을 더듬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피해자 아직 가해자를 기억 못한다는데 재판이 성립될 리가 없었습니다. 고티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는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농담을 던지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승부는 1987년에 벌어진 연방 재판이었습니다. FBI와 검찰은 칼을 갈았습니다. 그들은 리코법, 부패 및 조직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고티와 그의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하려 했습니다. 살인 공모, 불법 도박, 사체 등 혐의 내용만 수십 가지에 달했습니다. 증거 자료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이번에야말로 고티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티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배심원 매주였습니다. 그는 재판의 승패가 판사나 검사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 달려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티의 부하들은 배심원 명단을 입수했고 그중 조지 파페라는 남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접근 방식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우리와 친구가 되면 노우가 편안할 것이고 적이 되면 노우라는 것 자체가 없을 것이다. 는 전자를 택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에게는 6만 달러, 현재 가치로 약 1억 5천만 원가 든 종이봉투가 배달되었습니다. 재판은 7개월이나 이어졌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연극이었습니다. 배심원실에서 파페는 끈질기게 다른 배심원들을 설득하고 회유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정부가 억지를 부린다. 결국 평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존 고티, 무죄.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검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고 판사는 망치만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고티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변호사와 포옹했습니다. 법원 밖에서는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밤하늘에는 축포가 터졌습니다. 마치 월드컵에서 우승이라도 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현대판 로빈 후드라고 불렀습니다. 정부와 경찰을 골탕 먹이는 통쾌한 영웅. 고티는 그 환호를 즐기며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 노동조합 간부 총격 사건. 이번에도 테플론 코팅은 완벽했습니다. 증거 불충분, 무죄. 세 번의 재판, 세 번의 무죄. 연방정부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고티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마피아 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 언터처블이었습니다. 고티의 자만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이라도 된 줄 알았습니다. 나를 봐라. 저들은 나를 건드리지 못해. 내가 곧 법이다. 그는 매주 일요일마다 리틀 이태리의 본거지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고급 요리가 넘쳐나고 최고급 샴페인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기 위해 줄을 섰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손등에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높이 뜰수록 그림자는 길어진다는 사실을, 그리고 너무 밝은 빛은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을. 연방수사국 FBI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독이 바짝 올랐습니다.
그들은 정면 승부로는 고티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티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빠져나가는 기술을 쓰는 동안 FBI는 더 집요하고 은밀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깰 수 없다면 내부에서 무너뜨려야 한다. FBI 요원들은 고티의 아지트인 레이븐나이트 소셜클럽 주변을 24시간 감시했습니다. 망원 렌즈, 고성능 마이크, 잠복 근무. 그들은 고티가 방심하는 단 한순간, 단 하나의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고티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클럽 안에서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 워크토크를 하며 밖으로 나가 대화하는 등 나름대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이 가장 큰 구멍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너무 사랑했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FBI는 클럽 위층, 평범한 할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목했습니다. 고티가 중요한 회의를 할 때면 가끔 그 위층 아파트를 빌려 쓴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입니다. 저곳이다. 저기에 귀를 심어야 한다. FBI의 기술팀이 한밤중에 닌자처럼 그 아파트에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마이크로폰을 심기 위해 벽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소리도 놓치지 않는 고성능 보청장치. 그것이 고티가 앉는 소파 바로 뒤쪽 벽 속에 숨겨졌습니다. 테플론 너였습니다. 테플론 돈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자신의 입으로 파멸의 주문을 외우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3번의 승리에 취했던 고티는 과연 이 보이지 않는 귀의 존재를 눈치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화려한 양복 속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들이 낱낱이 기록되기 시작했을 때 그의 테플론 갑옷은 여전히 그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뉴욕 리틀 이태리 멀버리 거리 247번지. 붉은 벽돌로 지어진 낡고 투박한 4층짜리 건물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그런 에스프레소 가게나 동네 상방처럼 보였지만 이곳은 당시 미국 지하 세계의 백악관이자 바티칸이었습니다. 바로 갬비노 패밀리의 심장부 레이븐나이트 소셜클럽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이 되면 이 좁은 거리는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링컨, 캐딜락, 벤츠 등 최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섰고 그 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하나같이 비싼 더블 브레스트 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성지순례를 온 신도들처럼 클럽 안으로 들어가 교황 존 고티에게 입맞춤을 하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것은 고티가 만들어낸 그만의 왕실 의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눈으로 확인하고 과시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의식은 동시에 거대한 약점이었습니다. 모든 조직의 수뇌부가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인다는 것은 FBI에게 제발 우리를 잡아가시오 라고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요원들은 건너편 건물 옥상에 숨어서 망원 카메라로 누가 오고 가는지, 누가 누구와 포옹을 하는지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진은 찍을 수 있어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티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청을 피하기 위해 중요한 이야기는 항상 밖에서 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속삭이는 일명 워크앤토크 전술이었죠. 밖에는 자동차 소음과 행인들의 자붕이 섞여 있어 도청기가 무용지물이 되곤 했습니다. FBI는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눈앞에서 범죄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증거를 잡을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때 FBI의 감시반장 브루스 마오 묘안을 하나 짜냈습니다. 그는 고티의 행동 패턴을 집요하게 분석했습니다. 고티는 클럽 1층이 시끄럽거나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면 조용히 밀담을 나누기 위해 위층 아파트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곳은 나이 지든 과부, 시렐리 부인의 집이었습니다. 고티는 그 평범한 가정집의 거실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사는 집을 설마 FBI가 뚫겠냐는 방심이었죠. 1989년 11월 추수감사절 연휴. 거리에 인적이 드문 틈을 타 FBI의 특수기술팀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유령처럼 건물 뒤편으로 잠입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총 대신 고성능 드릴과 마이크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작전은 외과 수술처럼 정교해야 했습니다. 벽에 구멍을 뚫되 벽지 밖으로는 티가 나지 않아야 했고, 도청기는 그 어떤 탐지기에도 걸리지 않게 깊숙이 매설해야 했습니다. 기술팀은 고티가 주로 앉는 소파 뒤쪽 벽, 그리고 복도, 심지어 화장실 근처까지 집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전원은 건물의 전력선에 직접 연결하여 배터리가 닳을 걱정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작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시렐리 부인의 아파트는 더 이상 안락한 가정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FBI의 녹음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고티가 다시 클럽을 찾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측근들을 데리고 위층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푹신한 소파에 몸을 파묻고 시가를 피우며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자고. 수킬로미터 떨어진 FBI 감청실, 헤드폰을 쓴 요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잡음 하나 없는 깨끗한 음질. 고티의 걸걸한 목소리가 마치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고티는 그 방이 안전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누구를 여행 보냈는지, 어느 공사판에서 얼마를 뜯어냈는지, 판사를 매수하기 위해 얼마를 썼는지. 법정에서는 나는 배관자재 사업을 하는 세일즈맨일 뿐입니다 라고 뻔뻔하게 말하던 그 입에서 살인교사와 갈취, 탈세의 증거들이 본물 터지듯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내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오른팔, 세미 그라바노에 대한 뒷담화였습니다. 세미 그라바노, 그는 고티의 그림자이자 패밀리의 언더보스였습니다. 고티가 왕좌에 오를 때 가장 큰 공을 세운 킹메이커였으며 고티를 위해 무려 19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정리해준 충신 중의 충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티의 눈에 비친 세미는 그저 탐욕스러운 부하일 뿐이었습니다. 녹음된 테이프 속에서 고티는 끊임없이 세미를 헐뜯었습니다. 그 자식은 너무 많이 먹어. 욕심이 끝이 없다고. 내가 만든 판에서 돈은 지가 다 챙겨가고 문제는 나한테 떠넘겨. 세미 그 녀석 요즘 너무 건방져졌어. 패밀리의 정신을 잊은 것 같아. 심조티는 자신이 저지른 실패한 사업이나 살인사건의 책임을 교묘하게 세미에게 전가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건은 세미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거야. 나는 말렸는데 그 녀석이 미쳐 날뛰어서 사단이 난 거지. 고티는 몰랐을 것입니다. 리더의 가장 큰 덕목은 부하를 챙기는 것이고 가장 큰 죄악은 부하를 탓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벽 속에 숨겨진 마이크가 이 모든 배신의 언어들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FBI 요원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넘어 이 조직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킬 핵폭탄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이 테이프를 세미에게 들려준다면 어떻게 될까? 마피아 세계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은 의리와 충성입니다. 하지만 그 충성이 일방적인 짝사랑이었고 자신이 모시던 주군이 뒤에서 자신을 욕하고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테플론돈의 갑옷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총칼은 막아냈을지 몰라도 내부에서 자라나는 불신의 싹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레이븐 나이트 클럽 위층, 그 작은 아파트에서 고티는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을 열어서 낚싯바늘에 걸리는 법입니다. 고티의 가벼운 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FBI는 이 치명적인 녹음 테이프를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그리고 평생을 고티에게 바쳤던 황소 세미 그라바노는 주군의 배신을 확인한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찰칵! 카세트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는 총소리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플라스틱 상자 안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수백 발의 총알보다 더 치명적이었고 뉴욕 마피아 역사상 가장 견고했던 성벽을 단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은 대장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었던 형제의 입에서 나온 배신의 혀였습니다. 가장 믿었던 도끼의 발등이 찍힌 남자의 분노가 어떤 파국을 불러오는지, 그 처절한 배신극의 현장을 목격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 버튼으로 입장료를 대신해 주십시오. 1990년 12월 11일 FBI는 마침내 칼을 뽑았습니다. 그날 밤 레이븐 나이트 소셜 클럽은 수사관들로 포위되었고 존 고티와 그의 오른팔 세미 그라바노 그리고 콘실리에리 프랭크 로카시오가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맨해튼의 MCC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고티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이까짓 것 늘 겪던 일이야. 변호사들이 다 알아서 할 거야. 우린 또 무죄로 나갈 거라고. 그는 구치소 안에서도 보스 행세를 하며 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FBI 수사관 브루스 마우와 그의 팀은 고티를 직접 신문하는 대신 아주 교묘한 이간질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타깃은 고티가 아니라 바로 황소라 불리던 남자 세미 그라바노였습니다. 세미 그라바노. 그는 갬비노 패밀리의 실질적인 살림꾼이자 고티의 더러운 일을 도맡아 처리해온 해결사였습니다. 고티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스타 노름을 할 때 세미는 어둠 속에서 피를 묻히고 돈을 벌어오고 조직을 관리했습니다. 세미는 고티를 위해 무려 19명이나 되는 인간들을 영원한 잠에 들게 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처남조차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직의 규율을 위해 가족까지 희생시킨 그야말로 충성의 화신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신문실. 수사관들은 세미를 앉혀놓고 헤드폰을 건넸습니다. 세미, 우리는 네가 의리 있는 놈이란 걸 알아. 하지만 네 보스도 과연 그럴까? 이걸 한번 들어봐. 세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찰놈들의 뻔한 치작제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테이프가 돌아가고 익숙한 쉰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그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레이븐 나이트 클럽 위층 아파트에서 녹음된 고티의 목소리였습니다. 세미 그 자식이 문제야. 탐욕스러운 놈이지. 지 혼자 다 처먹으려고 해. 로버트 디버나도? 그거 내가 시킨 거 아니야. 세미가 미쳐서지. 맘대로 저지른 거야. 루이 밀리토건도 마찬가지야. 세미 그놈은 피에 굶주린 미친 개 같아. 세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디버나도와 밀리토, 그들은 모두 고티가 직접 담그라고 명령해서 처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세미는 보스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티는 FBI의 도청이 우려되는 상황이 오자 모든 죄를 세미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빠져나갈 구멍을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테이프 속의 고티는 계속해서 짓거렸습니다. 세미가 얼마나 돈을 밝히는지, 얼마나 통제 불가능한지, 그리고 자신은 그런 세미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픈지. 그것은 단순한 뒷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꼬리 자르기를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고티는 자신이 살기 위해 평생을 바쳐 충성한 2인자를 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널 위해 살인까지 했는데 넌 나를 살인마로 몰아? 세미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오메르타, 즉 침묵의 규율이었습니다. 마피아에게 침묵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경찰에게 입을 여는 순간 그는 인간 이하의 존재, 즉 쥐새끼가 됩니다. 세미는 평생 쥐새끼들을 경멸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모시는 왕이 먼저 그 규율을 어겼습니다. 보스가 부하를 팔아넘기는 순간 부하의 충성심은 갈 곳을 잃고 증오로 변했습니다. 더욱이 변호사들의 태도 또한 결정적이었습니다. 고티는 최고대를 독점하며 자신의 방어에만 집중했고 세미와 다른 부하들은 들러리 취급을 했습니다. 변호 전략 자체가 고티는 아무것도 몰랐고 밑에 있는 애들이 과잉 충성으로 저지른 일이다 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미는 깨달았습니다. 이 재판이 끝나면 고티는 또다시 승리의 V자를 그리며 나가겠지만 나는 평생 감옥에서 섰겠구나. 아니, 어쩌면 감옥에서 의문사를 당할 수도 있겠지.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멍청하게 의리를 지키다 개죽음에 당할 것인가? 아니면 악마와 거래를 하여 살아남을 것인가? 며칠간의 고뇌 끝에 세미는 수사관을 불렀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목소리는 지옥에서 돌아온 듯 차가웠습니다. 커피 한 잔 주셔.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뉴욕 지하 세계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황소가 마침내 울타리를 부수고 나온 것입니다. 세미는 FBI와 거래를 했습니다. 고티와 갬비노 패밀리의 모든 범죄 사실을 증언하는 대가로 자신의 형량을 감면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핵폭탄처럼 터졌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언더보스가 노래를 부르기로 했다는 사실에 전 미국의 마피아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직의 2인자가 보스를 법정에 세우는 상황. 그것은 마피아의 긍지와 명예가 바닥에 떨어졌음을 의미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이 소식을 들은 고티의 표정이 어땠을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분노로 길길이 날뛰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자신이 뿌린 불신의 씨앗이 가장 끔찍한 괴물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세미는 단순히 몇 마디 정보를 흘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었습니다. 1985년 카스텔라노 암살 사건의 구체적인 계획부터 실행범들의 이름, 시체를 처리한 장소, 뇌물을 받은 경찰과 판사들의 명단까지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고티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비정한 세계. 고티는 자신이 천하무적이라고 믿었지만 그의 등 뒤에는 항상 칼을 든 사람들이 서 있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쥐어준 것은 다름 아닌 고티 자신의 오만함이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습니다. 법정이라는 콜로세움. 한쪽에는 배신당한 보스 존 고티가, 다른 한쪽에는 배신자가 된 2인자 세미 그라바누가 섰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가까웠던 두 남자가 서로의 심장을 겨누게 된 것입니다. 충성 없는 전쟁, 말로써 서로를 죽이는 잔혹한 법정 드라마. 증언대에선 세미 그라바노가 고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여는 순간 테플론 돈의 신화는 어떻게 박살이 났을까요? 1995년 봄, 브루클린 연방법원 앞은 마치 록스타의 콘서트장이나 월드컵 결승전 현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이 몰려들어 거리를 점거했고 존 고티를 석방하라 라고 적힌 피켓을 든 지지자들이 경찰 펜스를 밀어붙이며 아우성쳤습니다. 방송국 헬기가 상공을 선회하고 전 세계에서 날아온 수백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셔틀을 눌러댔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바로 테플론 돈의 심화가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그 불패의 갑옷이 마침내 깨질 것인가? 법정 안의 공기는 바깥의 소란과는 정반대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존 고티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2,000달러짜리 더블 브레스트 양복,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은 은발의 머리, 그리고 특유의 자신만만한 미소. 그는 배심원들을 향해 여유롭게 눈인사를 보내고 변호사들과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는 재판을 받는 죄수가 아니라 기업 인수 합병을 논의하러 온 회장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 출입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수십 명의 연방 보안관들의 호의를 받으며 그 남자가 들어서는 순간 고티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진발해버렸습니다. 세미 그라바노, 플레저 어제의 형제, 오늘의 적.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고티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함께 와인을 마시던 2인자가 이제는 검찰 측 증인석에 앉아 고티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고티는 세미를 향해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명확했습니다. 매기. 배신자에 대한 경멸을 담은 욕설이었습니다. 세미는 고티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건조했고 감정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영혼을 팔아치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가 세미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갬비노 패밀리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언더보스, 부두목이었습니다. 당신은 몇 명의 사람을 정리했습니까? 15명입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세미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19건의 청소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치 점심 메뉴를 고르는 사람처럼 담담하고 무미건조하게 진술했습니다. 떨림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고티가 내린 명령들을 복기해냈습니다. 1981년 시팍스 스테이크 스테이크하우스 앞이었습니다. 존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폴과 토미를 보내버려야 해. 우리는 트렌치코트를 입은 사수들을 배치했고 존과 저는 차 안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세미의 입에서 폴 카스텔라노 암살 사건의 전말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이야기들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티의 변호인단은 필사적으로 세미를 공격했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마입니다. 19명이나 죽인 연쇄살인범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게는 세미의 증언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FBI가 레이븐나이트 소셜클럽 벽 속에 심어두었던 도청 테이프였습니다. 그 법정 스피커를 통해 고티의 걸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녀석들 목을 따버려. 법? 그딴 건 없어. 우리가 곧 법이야. 판사놈들은 돈만 주면 다 해결돼.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테이프 속의 고티는 백원자재 외판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인을 지시하고 불법 도박과 사채놀이를 주관하며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는 악랄한 범죄 조직의 수괴였습니다. 세미의 증언이 뼈대를 세웠다면 고티 자신의 목소리는 그 뼈대에 살을 붙여 완벽한 괴물을 완성했습니다. 고티는 벤치에 기대앉아 씁쓸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테플론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심원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 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이 고티의 카리스마에 매료되거나 혹은 두려움을 느꼈다면 이번에는 그를 혐오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로빈 후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탐욕스럽고 잔인한 깡패 두목일 뿐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최후의 발악을 했지만 그 어떤 논리로도
증인과 녹음이라는 이중 족쇄를 풀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 내내 고티는 세미를 노려보며 무언의 압박을 가했지만 세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살기 위해서는 고티를 확실히 묻어버려야만 했습니다. 1992년 4월 2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배심원단은 14시간의 평의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정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서기,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피고인. 모두의 시선이 배심원 대표의 입에 쏠렸습니다. 피고인 존 고티에 대한 첫 번째 혐의, 살인 공모, 유죄. 두 번째 혐의, 갈취, 유죄. 세 번째 혐의, 사법방해, 유죄. 판결문이 낭독될 때마다 유죄라는 단어가 법정 벽을 때리고 고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살인, 도박, 탈세, 위증교사. 총 13개의 혐의 모두 유죄. 판사는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그 순간 법정 밖에서는 폭동에 가까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고티의 지지자들은 경찰차를 부수고 법원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안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뉴욕의 황제, 건드릴 수 없는 남자, 테플론 돈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 것입니다. 고티는 판결을 듣고도 쓰러지거나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저놈들이 준비를 잘했네. 이번엔 졌어.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방청석에 있는 가족들에게 손키스를 날렸습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퇴장이 아니라 무대에서 내려오는 배우의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로운 미소 뒤에는 엄청난 공포가 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가 가야 할 곳은 화려한 레스토랑도 따뜻한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콘크리트 상자.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지옥. 슈퍼맥스 교도소였습니다. 고티가 수갑을 차고 뒷문으로 끌려나가는 순간 세미 그라바노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된 보스일까요? 아니면 보스를 팔아넘기고 쥐새끼라는 낙인을 찍힌 채 평생 숨어 살아야 하는 이인자일까요? 어쩌면 이 재판에 승자는 없었습니다. 그저 화려했던 한 시절이 피비린내와 배신으로 얼룩진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뿐입니다. 고티가 떠난 뉴욕의 거리는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갬비노 패밀리는 붕괴 직전까지 몰렸고 거리의 낭만,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은 사라지고 차가운 생존 경쟁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이 남았습니다. 화려한 양복을 벗고 죄수복을 입은 황제. 좁은 감옥 안에서 암세포와 싸우며 맞이하는 쓸쓸한 최후. 그리고 그가 남긴 피의 유산. 철컹. 육중한 강철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는 세상과의 완벽한 단절을 알리는 장송곡이었습니다. 더 이상 카메라 플래시도, 환호하는 군중도, 최고급 스테이크의 냄새도 없었습니다. 일리노이주 메리언 연방교도소. 이곳은 지상의 알카트라즈라 불리는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들만을 모아둔 콘크리트 지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존 고티는 더 이상 데퍼돈도, 테플론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감번호 18261-0531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은 가장 화려했던 사내에게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쓸쓸하고도 파멸적인 최후를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고티가 수감된 독방은 가로 2.5m, 세로 3.5m의
좁은 콘크리트 상자였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그곳에서 그는 하루 23시간을 갇혀 지냈습니다. 나머지 1시간은 수갑을 찬 채 좁은 운동장을 뱅뱅 도는 것이 허락된 유일한 자유였습니다. $2,000짜리 브리오니 수트는 칙칙한 카키색 죄수복으로 바뀌었고 매끄럽게 빗어 넘겼던 은발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명품 구두 대신 낡은 운동화가 신겨졌습니다. 과거의 고티는 감옥을 자신의 별장처럼 이용했습니다. 교도관을 매수해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고 밖으로 전화를 걸어 조직을 지휘했었죠. 하지만 이곳 메리언은 달랐습니다. 이곳의 교도관들은 고티의 돈에 매수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비웃었습니다. 여긴 뉴욕이 아니야, 존. 여기선 네가 왕이 아니라 그냥 늙은 죄수일 뿐이라고. 감옥 안의 생태계도 냉혹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을 갱스터들이었지만 종신형을 받은 흉악범들 사이에서 고티는 그저 유명한 표적에 불과했습니다. 1996년 고티는 운동장에서 흑인 갱단원에게 무자비하게 구타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얼굴이 피트성이가 되어 쓰러진 보스, 부하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복수해주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돈을 주고 아리안 형제단에게 보호를 요청해야 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테플론 코팅은 벗겨졌고 그는 상처투성이의 늙은 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짜 무너뜨린 것은 주먹이 아니라 병마였습니다. 1998년 고티는 목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진단 결과는 후두암. 평생 줄담배를 피워대며 거친 말을 쏟아내던 그의 목구멍에 악성 종양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세상에 알린 것도 입이었고 그를 파멸시킨 것도 입이었으며 마지막 순간 그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도 바로 입이었습니다. 그는 수술을 받기 위해 감옥 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종양을 제거했지만 암세포는 이미 림프절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홀리고 배심원들을 매수하고 부하들에게 살인 명령을 내리던 그 목소리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뉴욕을 호령하던 황제가 침묵의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항암 치료는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풍채 좋던 몸집은 앙상하게 말라갔고 머리카락은 다 빠졌으며 피부는 시체처럼 참백해졌습니다. 튜브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했고 고통을 잊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면회를 왔지만 유리병 너머의 고티는 그저 끔찍한 고통과 싸우는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2002년 6월 10일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의 연방수감자 의료센터. 존 고티는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61세. 악명을 떨친 것에 비하면 너무나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는 부하들은 없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충신들은 모두 감옥에 있거나 노래를 부르고 증인 보호 프로그램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오후 12시 45분 심전도 모니터가 길게 삐 소리를 내며 멈췄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마지막 대부의 심장이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고요했지만 그가 남긴 파장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고티의 시신은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은 퀸즈에서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구경꾼들이 거리를 메웠고 헬리콥터가 상공을 날았습니다. 100대가 넘는 검은색 리무진 행렬이 이어졌고 수만 송이의 꽃이 연구차를 뒤덮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화려한 마피아 보스의 장례식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권력의 행렬이 아니라 죽어버린 시대에 대한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고티의 가족이나 옛 친구들, 그리고 호기심 어린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정작 조직의 실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FBI의 카메라에 찍히는 것을 두려워해 숨어버렸거나 이미 조직이 와해되어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존 고티. 그는 마피아 역사상 가장 스타성이 넘치는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마피아라는 조직을 멸망으로 이끈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둠에 존재해야 하는 범죄 조직을 양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대중의 관심을 즐겼고 잡지 표지 모델이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빛을 받는 순간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의 지나친 과시욕은 FBI의 총공세를 불러왔고 결국 갬비노 패밀리뿐만 아니라 뉴욕의 5대 패밀리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메르타, 침묵의 규율의 종말이었습니다. 그가 부하인 세미 그라바노를 배신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했던 순간 수십 년간 지하세계를 지탱해오던 의리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후 수많은 조직원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보스를 팔아넘기는 일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고티는 의도치 않게 FBI의 가장 큰 조력자가 된 셈입니다. 장례 행렬이 세인트 존 뮤지에 도착했습니다. 고티의 관은 흙 속으로 내려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뉴욕의 땅 밑. 하지만 그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영원한 제왕으로 남고 싶어 했지만 결국 역사책에는 조직을 망가뜨린 화려한 광대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뉴욕의 거리에 트렌치코트를 입고 시가를 피우며 거드름을 피우는 마피아는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멸종 위기종이 되었거나 아주 깊은 음지로 숨어들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스파크스 스테이크하우스 앞에 아스팔트 위에는 여전히 수많은 차가 지나다니지만 1985년 그날 밤의 총성을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 감춰진 칠흑 같은 어둠. 피로 쌓아 올린 성은 결국 피로 무너진다는 단순한 진리. 존 고티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없는 자, 왕관을 쓰지 말라. 이것으로 뉴욕의 마지막 황제 시리즈를 마칩니다. 브롱크스의 빈민가 송년에서 뉴욕의 제왕으로, 그리고 차가운 감옥의 독방에서 쓸쓸히 죽어간 남자.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긴 호흡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둠의 세계는 넓고 아직 들려드리지 못한 괴물들의 이야기는 무궁무진합니다. 콜롬비아의 정글에서 제국을 건설했던 마약왕, 아니면 시카고를 피로 물들였던 알카포네, 혹은 동양의 야쿠자나 사마페의 비정아리만치 잔혹한 전설들. 다음 시리즈의 주인공을 여러분이 직접 골라주십시오. 10은 전설적인 범죄자의 이름을 남겨주시면 가장 많은 요청을 받은 인물의 인생을 탈탈 털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다음 이야기는 이번보다 더 지독하고 더 피비린내 나는 밤이 될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물론 잠들 수 있다면 말이죠.